안녕하십니까? 올해로 40이 된 직장인 남성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제 마음도 역시 차가웠던 고난을 지나 따뜻한 감정으로 채워졌답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니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고난을 지나보니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바보같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네요. 제 이야기는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굴 탓하기보다 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럼 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작년의 일을 몇 자 끄적여 보겠습니다. 저는 일 중독자로 불릴 만큼 일을 좋아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20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중견기업을 지나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가정이 없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절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진급도 빠르게 올라서 차장을 달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를 이루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처럼 전 38이 되도록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젊었을 땐 연애도 하고 잘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는 연애 세포가 모두 죽어서 여자 만날 생각이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집에 계신 홀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셨겠어요. 나이는 40이 다 되어 가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고 몸이 축날 때까지 일만 하는 아들을 보는 것이 많이 착잡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 걱정하는 어머니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누구나 하는 결혼 나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수백 번을 말했지만 알아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는 정민아, 이번 주 토요일에 너 시간 좀 비워둬. 엄마가 미용실에 갔다가 선자리 잡아뒀어. 35살 처녀라는데 아가씨가 순하고 참하다고 하더라. 라며 저와 의논도 없이 약속을 덜컥 잡으셨습니다. 네? 선이요? 저 토요일에도 바쁜데 무슨 선이에요? 대기업 차장식이나 됐으면 주말엔 마음대로 쉴 수 있을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한 번만 만나봐. 네가 알아서 장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애미가 먼저 저승길 가겠다. 엄마도 참, 무슨 저승길이에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알았어요. 내가 선볼게요. 대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자 엄마는 선보는 여자 쪽이 아주 미인이라며 제가 좋아할 거라 장담하셨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고 전 보통 때처럼 정장을 입고 선자리에 나갔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장 회사로 나갈 마음을 먹고 말이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선을 보러 올 여자는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느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인데 처음부터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딱 5분만 기다려보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제 앞에 선을 보기로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제 화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미모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거든요. 게다가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박정민 씨 맞으시죠? 전 김유지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얼른 앉으시죠. 전 그때 알았습니다. 제 연애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고 있었다는 건 말이죠. 전 유지 씨에게 첫눈에 반했고 인사만 나누었는데도 금방이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전 손을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었고 얼굴은 시뻘개져서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러자 유지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민 씨 되게 귀엽다. 설마 나 때문에 얼굴 빨개진 거예요? 손까지 떨고. 긴장 풀어요. 네.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유지 씨 같이 아름다운 분을 만나니까 온몸이 떨리네요. 그러자 유지 씨가 손을 뻗어서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안 떨리죠?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그때 뭔가 찌릿하는 게 느껴졌고 이 여자가 제 아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 씨를 잡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유지 씨가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자 전 유지 씨에게 저기 유지 씨, 저 유지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그녀와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일에 빠져 살던 전 한 번 본 유지 씨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요즘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금사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다음 약속까지 유지 씨 얼굴이 제 눈앞에 아른거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며칠 뒤 다시 만난 유지 씨는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모든 게 예뻐 보이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유지 씨는 잠시 뜸을 들이긴 했지만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유지 씨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3개월 동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많이 따게 되었고 더는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청혼을 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유지 씨도 단번에 승낙하면서 제 아내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인즉슨 유지 씨도 절 사랑하고 있는 거라 믿었죠. 결국 저희는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유지 씨가 고른 아파트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전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저에게 맞벌이는 싫다고 해서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능력이 있는 남자라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수적인 남자는 아닌데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 아내에게 조금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일을 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하는데 매일 빵과 우유로 때우고 출근길에 오르는 것이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예쁜 아내와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생각했고 퇴근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신혼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전 밤이 깊어지면 아내와 잠자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신혼 초이기도 했고 젊은 남자가 본능이 따르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신혼부터 너무 붙어있으면 안 된다면서 함께 자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에만 사랑을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뭐? 한 달에 2번? 자기야, 우리 신혼이잖아. 아니, 하루에 2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이라니. 그건 너무 지나치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원할 때마다 사랑을 나누는 게 어때? 오빠 뭘 모르네. 요즘에 이혼 부부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 줄 알아? 신혼 때만 불타올라서 그런 거야. 나중에는 남자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린 너무 불타오르지 말자.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야 오래오래 행복하지 않겠어? 듣고 보니 아내의 말도 일리 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불타오르는 저에게는 가혹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또 다른 요구를 했어요. 제가 잠을 잘 때 코를 조금 고는 편이었는데 아내가 저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겠다며 각방을 쓰자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젠 잠까지 따로 자자고? 자기야, 우리가 무슨 동거인이야? 우린 부부잖아.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부 말이야. 그래, 알지. 나도 아는데 오빠 코골이 때문에 내가 매일 잠을 설쳐. 나를 생각해서라도 당분간만 좀 각방 쓰면 안 될까? 또 아내의 말은 저에게 일리 있게 들렸고 괜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제 잠버릇이 아내를 괴롭게 하니까 제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사랑을 나누는 날만 제외하고는 각방을 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아내와 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더했죠. 그래서 먼저 든 생각은 선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명품을 좋아하니까 비싼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머, 오빠, 이거 신상인데 어떻게 구했어? 진짜 대박이다. 오빠 사랑해 하면서 콧소리를 섞어서 애교를 부렸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절 방에서 내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비싼 선물을 매일 사다 줘야 할 판이니 어찌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 신혼이고 아내에게 아까운 게 없어서 여러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주 뜨겁고 달콤한 밤을 자주 보냈어요. 제 카드에 한도가 막히기 전까지만 말이죠. 제가 빈손일 때는 얄짤없이 각방으로 지냈고 저와는 대화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매번 밖에서 파는 반찬에 질린 저에게 제대로 된 반찬이 식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전 웬일인가 싶어서 아내에게 물었죠. 이게 다 뭐야? 나 주려고 자기가 다 만든 거야? 뭐? 꿈도 야무져. 당신 어머니가 두고 간 거야. 내가 어련히 잘 챙겨주고 있는데 뭘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지 몰라. 전 언제 밥다운 밥을 차려줬냐 따지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고 엄마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제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전 집에서 놀고만 있는 아내에게 시댁으로 가서 보탬이 되어드려달라고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아버지 재산 거 알고 있지? 일찍 가서 엄마 좀 도와드려 줄 수 있어? 알았어. 그만 좀 이야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제사 지내는 시종인 줄 알겠어.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제사 지낸다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가서 준비하라고? 자기 어머니도 진짜 알만하다. 전 삐뚤게 대답하는 아내에게 수고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고 나중에 아내가 갖고 싶던 구두를 사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나간 전 일찍 퇴근하려고 서둘러서 일했고 오후 6시가 되자 칼퇴근을 하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고생하고 있을 어머니와 아내를 조금이라도 도울 생각으로 말이죠. 이윽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내였어요. 복장을 보니 이제야 도착한 것 같더군요. 자기야, 설마 지금 오는 길이야? 전 미안하다, 실수했다. 이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하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야, 내가 오늘은 아침에 와서 어머니 좀 도우라고 했잖아. 몰라. 깜빡 잠들었어. 그런데 나한테 지금 짜증내는 거야? 제사 준비 안 했다고? 당신 그거 알아?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커플도 많다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그 구시대적인 마인드 좀 바꿔. 아니, 직장도 안 다니고 아침도 안 차려주고 저녁도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걸로 때우고 청소와 설거지도 저랑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생활비와 용돈까지 다 받아가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지 제사 준비 좀 도우랬다고 이혼 어쩌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의 재산날인 만큼 꾹 참고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자 이미 다 차려진 제사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면서 엄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오늘 이 사람들 일이 좀 있어서 늦게 왔어요. 혼자서 애 많이 쓰셨어요. 라고 말하자 아니야, 괜찮아. 요즘 며느리한테 제사상 차리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네 아내한테 눈치 주지 마. 하시면서 전혀 화나시거나 서운해하시는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속삭이며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듯 당당한 기세를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아버지께 절을 올리며 짧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에 올려진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죠. 아가, 얼마 전에 내가 반찬 주러 갔는데 집에 없더라.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서 엄마가 현관 앞에 두고 왔는데 잘 먹었지? 전 그제야 엄마가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1시간을 달려와서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한 걸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다고요? 자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때 엄마를 만나지도 않은 거야? 외출할 일 있어서 나갔다 왔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서 연락이 안 됐던 거고. 그래도 반찬을 잘 먹었잖아. 제 아내는 게을러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가고 집에 없을 때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거나 장모님을 집으로 불러서 수다 떠는 것이 보통 일상이었죠. 전 뭔가 꺼림칙했지만 아내의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윽고 저희는 식사를 마쳤고 제가 아내에게 깨끗하게 치우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시간 너무 늦었어. 당신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가야지. 조금 늦으면 차 막힐 거라고. 게다가 어머님도 우리가 있어서 불편하실 거야. 그죠, 어머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에 어머니는 그래. 일찍들 가봐. 아이, 내일 일하려면 쉬어야지. 하고 마지못해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아내가 옆에서 보채는 바람에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찜찜한 기분으로 차에 올라서 집으로 돌아왔죠. 전 아내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 싫었습니다. 분명 좋은 면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고 잘 지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저와의 잠자리를 거부했고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노는 것 이외에는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장인어른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어서 퇴근 후에나 처가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본 아내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게으르고 제멋대로인 줄 알았는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제사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말이죠. 장모님과 둘이 열심히 만든 제사 음식을 상에 올리는 것까지 아주 지극정성으로 일하더라고요. 제 아버지 제사 때 모습과 180도 달랐으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이윽고 저희 부부와 장모님 셋은 제사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꾹꾹 누르는 거예요. 전 입모양으로 왜?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귓속말로 엄마한테 제사 비용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내는 제 아버지 제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제사 비용을 드리라고 말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표정이 밝지 않은 걸 장모님이 발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투자 안 해도 되네. 나도 장인 얼굴도 모르는 자네에게 제사 비용 받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제가 봉투를 준비하지 못해서요. 지갑에서 꺼내 드릴게요. 전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30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지금 장난해? 이 음식 마련하느라고 우리 모녀 몸살 나도록 일했다고. 좀 더 써. 라며 아예 제 지갑을 빼앗아서 현금 뭉치를 쏙 빼서는 장모님께 드리더군요. 그렇게 돈을 받은 장모님은 활짝 웃으면서 그래 고맙네. 하기사 우리 딸처럼 예쁜 색시를 얻었으면 지갑에 자주 열려야지. 안 그런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장모님.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니 내 친구들은 사위 신용카드를 쓰고 다니더라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어찌나 부럽던지 말이야. 아휴, 설마 내가 괜한 부담 준 건가? 그 말은 저에게 당장 카드를 내놓으라는 말이 분명했으니 전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카드 하나를 꺼내서 장모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나중에 친구분들하고 식사하실 때 쓰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은 제 신용카드를 휙 하고서 낚아채시더군요. 그리고 또 저에게 예쁜 아내를 얻었으니 앞으로 잘하라고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아내의 얼굴값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그 해답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자네 말이야. 월급 통장을 아직 자네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 사람아, 돈 관리는 당연히 집사람이 해야 하는 거야. 아니, 내 딸이 얼마나 야무지고 검소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무조건 맡겨. 알아듣겠나? 제 아내는 해프고 게으른데 장모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았죠. 그런데 분위기상 제가 싫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아내는 서랍에서 통장부터 꺼내면서 저에게 비밀번호가 뭐냐 묻더군요. 진짜로 당신이 통장 관리하려고? 뭐야,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거짓말했던 거야? 아니, 당신이 관리해. 대신 나도 부탁이 있어. 전 통장 관리를 빌미로 한 달에 2번 정해 있는 부부관계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각방도 더는 안 된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 알겠어. 뭐 노력은 해볼게. 아내는 며칠 동안은 저와 합방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각방을 쓰자며 절 거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통장을 맡으면 앞으로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파는 반찬들로만 상을 차렸고 집안 살림 역시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주말에 제가 대청소를 해야 할 판이었죠. 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원래 이런 건지 말입니다. 점점 결혼 생활에 지쳐가더라고요. 거기에 제 신용카드를 받아간 장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카드를 긁으셨어요. 밥 한 끼에 10만 원씩 쓰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셔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평일에 집에 가기 싫어서 아내에게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모처럼 어머니의 집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제 얼굴을 본 엄마는 왜 이렇게 말랐어? 어깨는 또 왜 이렇게 처졌고?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라고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아니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은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엔 새애기도 같이 데려와.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알았어요. 오늘은 나만 먹을게요. 아, 그리고 엄마, 용돈은 이체됐죠? 어? 이번 달에는 안 들어왔던데. 그런데 정민아, 이제 너도 가장이고 하니까 예미한테 용돈 주는 거 그만하거라. 아내가 통장을 맡으면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던 어머니 용돈을 정지시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니에요, 엄마. 계속 드려야죠. 은행 업무에 차질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꼭 이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전 어머니가 주신 고봉밥에 맛있는 반찬을 만끽하면서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어서 그런지 끝없이 들어가더군요. 어머니는 제 아내가 밥을 안 주냐고 물으셨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솥으로 밥을 하는 건 맞았으니 밥을 해주는 게 맞긴 했네요. 여하튼 배부르고 기쁜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와 두런두런 수다를 떨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지난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윽고 집으로 돌아간 전 아내에게 어머니 용돈에 대해 이야기했고 빨리 이체해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다면서 어머니 용돈은 이제 가끔씩 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럼 장모님이 내 신용카드 쓰는 건 괜찮고? 당신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정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돌직구를 날리자 아내는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그럼 카드 빼앗아 올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제 카드를 쓰고 계셨고요.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잠시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갔는데 현관 앞에 가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방이었습니다. 전 뭔가 싶어서 가방을 열어보자 어머니가 손수 만든 반찬들이 가득 들어있는 반찬통이었습니다. 이게 왜 집 밖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가방을 들고 들어갔죠.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TV를 보면서 왔어? 한마디만 하더군요.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가방은 물어야 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엄마 반찬들인데 왜 집 밖에 있어? 어? 아, 그거? 아까 어머님 왔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서 그냥 놓고 가시라고 했어. 내가 안으로 들여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당신이 들고 온 김에 그거 좀 냉장고에 좀 집어넣어라.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했다는 거야? 당신은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아니, 내 친구들도 손님이잖아. 이미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도 당황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 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죠. 친구들 때문에 제 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게 정상인가요? 그런데 아내는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반찬 너무 짜. 맛도 별로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반찬 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 맛도 없는 걸 왜 자꾸 가지고 오시는 건지 정말. 뭐야? 아니, 당신 말 다 했어? 어른이 챙겨주면 고맙다 감사하다는 못할 망정. 뭐? 맛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정말이지 당신이라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는 더는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이 되어 출근 준비를 하자 아내는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밤을 꼬박 새웠는데 말이죠. 전 어머니한테 마음 푸시라고 위로할 겸 퇴근 후에 본가로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돼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아내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는데도 도통 마음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 집사람 말이야. 아니,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문전박대한 건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잘 말해볼게요.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문전박대만 하면 다행이게. 아휴, 내가 죽을 때가 됐는지 별꼴을 다 봤다. 어제 너희 집에 가려고 새애기한테 전화며 문자며 여러 번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 그냥 찾아갔어.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새애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반찬 가지고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랬더니 집에 중요한 손님이 있다고 돌아가라고 하더구나. 그래도 이해했어. 내가 어렵고 불편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돌아가려는데 글쎄 집안에서 새애기가 욕을 하더구나. 아, 젠장. 지난번처럼 가만히 있을걸. 괜히 누구냐고 물어봤어. 아니, 놓친 애가 냄새나게 어딜 들어온다는 거야. 여기가 지 아들 혼자 사는 집인 줄 알다니까. 게다가 맞대가리 없는 쓰레기 같은 반찬은 왜 그렇게 가져오는 거냐고. 아, 하여튼 재수 오지게 없어. 얘들아, 한잔 하자. 그렇게 말하더구나. 내가 오냐오냐 하긴 했다만 새애기한테 기본 예의는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따위 말을.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가서 당장 홍군형을 내주고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할게요. 전 분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거실에 반쯤 누워서 TV를 보는 아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왜 그따위로 말했냐고 따졌습니다. 뭐?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욕을 했다고?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서운하신 건 이해하는데 아니 말을 그렇게 지어내시면 안 되지. 나 맹세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 하셨다는 거야? 없는 말을 지어내셨다고? 제가 묻자 아내는 천연덕스럽게 그렇다니까.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셨나 보다. 앞으론 어머님 집에 오시면 꼭 집안으로 모시고 차도 한 잔 타드릴게. 됐지? 나 드라마 보는 중이니까 들어가 봐. 하고 제 속을 뒤집더군요. 그때 아내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더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도 제가 손해고 이해도 못하는 돌머리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죠. 그러던 와중 장모님은 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림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모녀가 아주 판박이더라고요. 이에 저는 한 채 고민도 없이 그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전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가 있어서 그런지 외출을 하더군요. 어차피 냉전 중이었으니
같이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 없으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박서방. 반찬 좀 싸왔네. 문 좀 열어줘. 장모님이었습니다. 전 문을 열어주려고 열린 버튼을 누르려다가 아차 싶었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장모님이 반찬까지 싸서 온 걸 보면 아무래도 제가 카드 정지를 시켜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지금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 계셔요. 그냥 돌아가시죠. 뭐라고?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나? 빨리 문 열지 못해? 제가 지금 바빠요. 그럼 살펴가세요. 이어서 아내가 저희 엄마에게 한 것처럼 욕이라도 해줄까 했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거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연락을 받았는지 아내가 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쿵쿵거리면서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그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가 반찬 가지고 왔는데 문전박대했다면서? 당신 좋아하는 반찬 가지고 온 분한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그대로 한 것뿐이야. 너도 한번 느껴보라고. 이제야 네 잘못을 좀 알겠냐? 그래도 난 누구처럼 욕은 안 했어. 제가 세게 나가자 아내는 나쁜 자식. 너 같은 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이번 일 나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집을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건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아내가 나가자마자 전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아내의 짐을 모두 친정으로 보내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바꿨고 다신 아내를 집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성질을 잔뜩 부리고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는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내의 모든 짐을 친정으로 보냈더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서 온 것 같아서 인터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왜 왔어? 당신 짐 전부 다 빼서 보냈잖아. 그러자 아내의 콧소리 섞인 애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화 많이 났어? 내가 홧김에 한 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 나 많이 놀랐어. 일단 이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소름이 끼치더군요. 닥쳐. 너 같은 여자랑 사느니 그냥 평생 혼자 살고 말겠다. 조만간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제 할 말을 하고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현관 뒤에서 자기야,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절 불렀지만 이미 굳게 닫힌 제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았죠. 아내는 저에게 문자로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저의 뜻은 굽혀지질 않았네요. 이런 여자와 평생 산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전 이혼 전문 변호사 중 가장 비싼 사람을 고용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하길 제 아내가 뭐 바람을 피우거나 큰 문제를 일으킨 증거는 없어서 소액으로라도 위자료를 줘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아내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는데 이혼을 강행하니 속이 좀 썩었나 봅니다. 그리고 전 정말 소액의 위자료를 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다시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